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영재 교육 과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의 제목은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차별화된 영재 교육 과정으로 일반적인 영재 교육 과정에 관한 이론 중에서 시대 변화에 따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강의를 맡은 저는 경상대학교 물리교과의 손정우 교수입니다. 이번 강의는 크게 세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아마 여러분들 45분 동안 어, 3개의 45분짜리 강의를 듣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강의는 AI 시대의 영재 교육 방향에 대해서 전반적인 어떤 영재 교육 과정의 변화의 방향을 한번 알아보는 시간이고요. 두 번째는 영재 교육 과정이 그동안 어떤 식으로 개발되어 왔는지 그런 모형들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요. 세 번째는 실제 새로 바뀌는 영재 교육 방향에 따라서 어떻게 개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AI 시대의 영재교육 방향에 대해서 이해하기 앞서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물질 문명 시대의 교육이란 무엇인가부터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류는 그동안 역사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문명을 발달시켜 왔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시대라 그러면 고대 그리스 시대가 있고 그 다음이 르네상스 시대, 그 다음이 근대 시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시대에서 큰 변화들이 일어났지만 기본적인 골격은 물질에 관한 내용들이었습니다. 고대 그리스 시대에 등장하는 학자들 탈레스, 데모크리토스, 아리스토텔레스 대부분 이제 중학교 교과서에 등장하는 인물들인데요. 탈레스는 만물의 근원은 물이다. 데모크리토스는 모든 물질은 원자로 구성되어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뭐 그 이전에 엠페도클레스도 있지만 사원소설이라고 해서 물, 불, 흙, 공기로 만물은 이루어져 있다와 같이 물질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그들이 어떻게 변화되는지에 관심을 가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참 지난 뒤 르네상스 시대가 되면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든가 갈릴레이라든가 뉴턴이라든가 로버트 훅 같은 학자들이 등장하면서 이런 물질들이 만드는 현상이 왜 일어나는지에 대한 이해를 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뭐 지구가 왜 도는지, 조석 간만의 차가 왜 생기는지, 물체가 왜 떨어지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던 거죠. 그리고 또 한참 지나서 산업혁명이 지난 근대 시대가 들어들면 이런 물질 내부를 들여다보게 됩니다. 물론 과학기술의 발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되겠죠. 이 시대에는 물질이 내부 속에서 어떻게 구조화되어 있는가, 톰슨이라든가 러더퍼드, 포어, 뭐 전자의 발견, 원자핵의 발견, 그리고 원자 모형 이렇게 제시하게 되었죠. 따지고 보면 인류의 큰 변화는 네 가지가 있다 그러는데 세 가지는 벌써 이미 지나갔습니다. 그 네 번째 물결이 지금이라고 보고 있고 이 지금의 시대는 물질 문명에 뭔가가 더 추가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인류가 그동안 20세기까지 이루어졌던 물질을 기반하는 교육은 어떤 것들을 주로 하였느냐? 사실 학교 교육이라는 것은 뭐 그 이전에 고대 시대부터 우리나라로 치면 조선 또 서양으로 치면 중세 근대까지 대부분의 학교 교육이라는 것은 대학이라는 것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이 대학이라는 것은 일반 평민들을 위한 교육이라기보다는 주로 귀족들, 그 다음에 왕족들 같은 엘리트 교육이었죠. 사실 우리나라도 보면 뭐 태학이라든지 국자감이라든지 성균관 같은 것들은 거의 다 귀족들을 위한 교육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지배층을 위한 교육이었죠. 그러다가 이제 근대 시대 들어서면서 산업혁명이 이유가 되면서 노동력의 양산이 필요하였고 그러다 보니 학교 교육이 도입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물질 시대의 교육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산업 시대가 돼가면서 어떤 가치를 만들어내가는 과정에 더 중심을 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가치를 만들어가는 시대에서의 교육은 제일 중요한 게 자원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지하 자원이 풍부한 나라들이 있습니다. 저기 아랍의 국가들, 그 다음에 뭐 석탄이 많은 호주, 그 다음 다양한 지하 자원이 많은 뭐 중국이나 미국 이런 나라들이 이제 자원 부국으로서 어떤 산업 시대 가치를 제일 먼저 만들게 되죠. 그런 다음에 이 자원으로부터 인류에게 필요한 물질을 추출해내야 됩니다. 석유가 있다고 해서 바로 쓸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정유 공장을 통해서 가솔린이라든가 덕유라든가 경유같이 뽑아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물질이고요. 이런 물질을 잘 만드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나라가 이제 독일하고 일본이죠. 그러면 우리나라는 뭘 잘하는 나라냐? 물론 우리나라도 뭐 일부이긴 하지만 자원도 있고 물질도 일부 잘 추출해내기도 합니다만은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제조 국가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원재료들을 수입해서
물질을 추출합니다. 뭐 대표적인 물질 추출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정유 공장이 있고요. 또 철강석에서 철을 잘 뽑아내죠. 포항이 이제 뭐 또 광양 이런 데서 강판을 잘 만드니까 그것과 관련된 제조업이 발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자동차 산업이라든가 조선 산업이 뛰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우리가 또 제조 잘하는 것이 반도체잖아요. 반도체의 주 재료는 석영에서 나오게 되는데 이 모래들이 우리나라께 굉장히 좋습니다. 물론 반도체를 만드는 데서 들어가는 물질은 굉장히 많습니다. 작년인가요? 몇 년 전이죠. 재작년인가? 일본이 우리나라에게 수출 규제를 했죠. 물질을 안 준 거죠. 제조를 방해하려고.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우리나라가 다시 그 물질을 만들게 되었죠. 여하튼 자원으로부터 출발해서 물질, 제조, 그리고 이렇게 제조된 물건들을 판매를 합니다. 마케팅을 하게 되죠. 그래서 돈을 버는 시스템. 이게 이제 산업시대의 가치사슬입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들은 상품 마케팅을 잘해서 돈을 버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즉 자원도 없고 물질도 없고 제조 능력도 없지만 이걸 어떻게 상품을 잘 포장을 잘해서 마케팅을 하느냐, 이런 나라들이 이제 대표적인 나라가 뭐 싱가포르라든가 홍콩이라든가 영국, 이런 나라들이 되겠죠. 결과적으로 전 세계는 그 나름의 어떤 특화된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이렇게 이루어져 왔었습니다. 사실 일부 나라들은 자원, 물질, 제조, 상품 마케팅까지 모두 다 잘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아마 전 세계적으로 아마 두 나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G2라고 얘기하는 미국과 중국이 되겠죠. 여하튼 이와 같은 산업시대의 가치사슬 속에서 학교 교육이란 것은 이 가치사슬에 종사하는 노동력, 즉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목표였기 때문에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수업들은 주로 어떤 것들이 이루어졌냐면은 자원으로부터 물질을 제대로 추출해내야 됩니다. 우리가 중학생이 되면 중학교 2학년 때 화학에 관한 법칙들을 배웁니다. 제일 먼저 배우는 법칙이 질량 보존의 법칙, 일정 선분비의 법칙, 기체 반응의 법칙이라는 걸 배우게 됩니다. 즉 물질을 만들 때, 자원으로부터 물질을 만들 때 어떤 물질은 특정한 비율로만 결합이 되어야 된다. 즉 법칙을 배우게 되죠. 그리고 그 법칙을 배운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어떤 현상이 주어지면 그 현상을 설명하거나 또는 어떤 조건이 주어지면 예측하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물질 시대에 이루어진 교육이라는 것은 자원부터 물질을 잘 추출하고 물질을 가지고 잘 섞어서 물건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그 물건들을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서 잘 마케팅하는, 이와 같은 법칙과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였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공부를 한다, 학습을 한다, 교육을 시킨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그와 같은 법칙들을 잘 이해를 하고 그 법칙들을 어떤 현상이나 조건에 잘 적용해서 설명하거나 예측하는 거, 이게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학교 교육에서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영재 교육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학교 교육은 설명과 예측의 교육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우리 수능에서 수능의 공통적인 질문 형태가 그렇죠. 다음 보기 중 바르게 설명한 것을 모두 고르면 기억년 디귿 이렇게 나오잖아요. 즉 설명을 얼마나 바르게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맞다 틀리다가 정해지는 그와 같은 방법의 교육이 있었고, 그래서 앞선 사람들이 어떤 기술이나 어떤 법칙들을 개발하면 그 법칙을 잘 이해하고 잘 설명하고 잘 적용만 할 수 있으면 되는 시대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 사회가 발전해 왔고 우리나라도 이런 일에 잘 맞춰서 부를 축적해서 이제 선진국 대열까지 올라오게 된 거죠. 근데 세상은 변해가고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조금 전에 네 가지의 어떤 큰 사회 변화가 있다 그랬는데 첫 번째가 고대 그리스, 두 번째가 르네상스, 세 번째가 근대, 네 번째가 지금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게 생기게 된 것입니다. 어쨌든 이와 같은 물질 시대의 교육 하에서 영재 교육도 발달하게 되는데, 이런 영재 교육도 결국은 그런 물질 시대의 가치 사슬에 종사하는 또는 인재들을 만들어내기 위한 것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영재라는 정의 자체가 물론 이제 학자마다 다 다르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수많은 영재 교육자들이 뭐 과제 집착력도 있어야 된다, 우수한 지능도 있어야 된다 등등 여러 가지 창의성도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이제 이 칙센트 미하이라는 분이 쓴 책에서 굳이 영재라고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이 사람이 이제 어떤 외국의 유명한 노벨상 받은 사람이라든지 피카소라든지 정치이든지 어떤 분야에서 우뚝 선 사람들을 인터뷰하면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에 대한 글을 남겼는데, 저는 이제 그거를 영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자신이 속한 영역에서 독창성을 바탕으로 그 사회에 가치 있는 업적을 남겨서 사회로부터 인정을 받은 자를 영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지금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은 영재를 만나봤나요? 우리가 보통 영재 그러면 영재 교육의 영재니까 지금 내가 가르치고 있는 학생들이 영재가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 영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영재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뿐이죠. 아직까지 자신이 어떤 영역을 정한 것도 아니고 거기서 남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어떤 독창적인 가치 있는 업적을 남긴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영재 교육이라는 것은 영재를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영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육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재란 걸 독창성, 가치 있는 업적,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는다라고 정의를 해버리면 지금의 영재 학생은 영재가 될 가능성이 있는 학생인 겁니다. 그러면 얘들은 교육만 받으면 다 영재가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앞서 언급했던 그 칙센트 미아이의 창의성의 절급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 인터뷰하면서 이 사람이 그렇게 사회적으로 곽강받고 인정받는 사람이 된 것은 크게 세 가지 요소가 있다. 첫 번째는 타고나야 된다. 선천적 재능입니다. 따지고 보면 그 사람의 집안에 뭐 미술가는 집안 내에 어떤 미술가가 예술가가 있고 과학자는 과학자 집안에 또 태어났고 이런 여러 가지 타고난 유전적인 요소가 강하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영재교육학자들은 70% 정도가 유전적인 요인이 강하다 그러는데 뭐 일부 사람은 90%까지도 가기도 합니다. 여하튼 70% 정도가 평균적으로 봤을 때 그 분야의 재능이 없으면 사실 힘들다는 거죠. 어쨌든 타고난 선천적 재능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런 재능만 갖고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술가의 집안에 태어났는데 그 사람이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에 가 있지 않고 평생 농사만 짓고 있다. 그러면 그런 예술의 어떤 재능을 뽐내거나 키워갈 수 있는 잠재력을 키울 수 있는 그런 기회와 공간이 없잖아요. 따라서 이런 천선적 재능을 가진 학생이 그의 재능에 맞는 교육 기회와 교육 환경을 가질 때 그런 영재의 가능성을 높일 수가 있고 또 그렇게만 주어진다고 되는 게 아니죠. 본인 스스로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재능만 가지고 있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노력하고 수련할 때 그 빛을 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선정적 재능을 가지고 있고 그런 기회와 환경이 주어지고 노력이 주어졌을 때 이렇다면은 우리가 영재 교육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걸 줄 수 있나요? 선정적 재능은 줄 수가 없습니다. 노력 본인이 하는 겁니다. 물론 노력할 수 있도록 채찍질을 가할 수는 있겠죠. 뭐 권유하거나 또는 강제로 할 수는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본인이 노력해야 되는 거고요. 결국 영재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것은 교육 기회와 교육 환경밖에 없다라는 걸 이해하시고 제가 생각하는 대부분의 영재 교육 과정은 바로 이런 교육 기회와 교육 환경을 그 시대에 맞게끔 어떻게 제공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때까지 영재 교육은 물질 시대에 이루어진 교수학습 모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 과정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어떤 영재 교육 관련된 서적에 나오는 영재 교육 과정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앞선 것들은 주로 이 물질 시대의 설명과 예측에 최적화되어 있는 교육 과정일 수가 있고 또 20세기 초반에 만들어진 것들은 그 가도기적으로 약간은 그런 면도 가지면서 어떤 최신의 내용을 가진 것도 있고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부분은 바로 최신의 부분, 즉 앞으로의 영재 교육 과정은 어떤 기회와 환경을 제공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알아봐야 될 것은 영재의 마음가짐입니다. 우리가 영재 교육 과정을 만든다고 했을 때 그 학생들이 백지 상태가 아니거든요. 또 이 백지 상태라는 개념은 원래 이제 지식적인 측면에서 나왔거든요. 선행적인 어떤 경험에서 자기 나름의 어떤 인지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아무리 교사가 바르게 가르쳐도 그걸 잘 받아들이기 힘들다. 그래서 보통 오개념을 만든다. 이런 얘기할 때 나오는데 여기서 이 백지 상태라는 것은 지식보다 마음의 심리 상태입니다. 공부를 하고자 하는 마음, 즉 노력을 할 수 있는 심리 상태가 되지 않으면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는 건데 이것도 역시 몰입에 대한 연구, 창의성과 몰입의 연구 대가인 칙센트 미알 칙센트 미알이라는 분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참고문이 나온 것처럼 1960년대 몰입이라는 연구를 통해서 이 단계를 제시하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을 인터뷰해서 어떤 단계가 되었을 때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결과를 나타내는가? 그 단계를 몰입이라고 본 거예요. 근데 이 몰입이 갑자기 몰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시간 끝에 도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가 나오게 되었는데 이 표를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X축은 역량이 낮다와 높다, Y축은 도전 과제 수준이 높다 낮다예요. 처음에 이런 과제 수준이 낮은 때 역량도 낮으면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뭐 이게 내일인지도 아닌지도 모르고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러다가 과제를 조금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역량은 낮겠죠. 노력을 안 했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걱정이 되기 시작합니다. 걱정됩니다. 내가 저걸 해내야 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다가 그런 걱정이 굉장히 과제를 명확하게 이해하게 되면 이제 불안해집니다. 막연했으나 이제 목표나 과제가 명확해지니까 불안해져서 이걸 해낼 수 있을까 없을까? 이런 상태가 되었을 때 이때 이제 학습이 성공하느냐 안 하느냐는 이 불안에서 주저앉아서 다시 해피하게 되면 무관심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고, 여기서 내가 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 역량을 높여야겠다. 이럴 때는 이제 각성하게 되죠. 이 불안과 각성을 뛰어넘은 단계를 지나서 굉장히 오랫동안 각성 상태를 유지한다. 이 얘기는 열심히 공부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열심히 그 일에 몰두하게 되면 결국 몰입의 단계에 들어가게 되고, 이런 몰입의 단계에 들어가고 나면 자유자재로 자신의 시간도 통제하고 그 일을 해낼 수 있고 가볍게 처리할 수 있는 그 순간이 되었을 때 뭔가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게 나온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과학자들이나 이런 예술가들이 몰입을 통해서 뭔가를 꺼내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자유자재로 그걸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이게 통제 단계에서 계속 유지가 되면 좋은데 이 표에 따르면 역량을 계속 높이지 못하거나 도전 과제를 새롭게 잡지 못하면 이 통제 단계에서는 느긋함으로 떨어집니다. 이제 뻔한 일이 되는 거죠. 그러다가 가만히 있으면 도전 과제를 세우지 않고 가만히 두면 역량도 그대로 정체가 되니까 결국 지루해지고 다시 무관심의 상태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한번 자신이 몰입해서 뭔가를 성과를 내게 되면 끊임없이 이런 성과를 내려고 하는 성향을 유지시켜야 그 분야에서의 어떤 영재성을 계속 유지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실제 사회에서 보면 뭔가 성과를 낸 사람은 끊임없이 계속 성과를 내요. 예를 들면 앨런 머스크, 테슬라 자동차, 스페이스 X 우주선 계속 뭔가를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결국 몰입과 통제 단계를 계속 유지하려면 자신의 역량을 높이거나 도전 과제를 높여야 되니까 실질적으로 초등학교 때 이미 여기에 도달했다 그래서 느긋하게 있으면 안 돼요. 역량을 높이자면 뭔가 새로운 도전 과제를 계속 줌으로 해서 이 몰입과 통제 단계를 유지시키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재교육에 들어오는 학생들을 보면 그 학생이 이미 각성 단계에 있는 학생도 있고 그게 아니고 아직 무관심 단계에 있는 애들도 있을 수 있어요. 부모의 어떤 욕심이나 부모의 요구 때문에 무관심 단계에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서 갑자기 뭔가 몰입하는 걸 요구한다.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학생들 이렇게 끌고 가서 몰입 단계를 만들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시사합니다. 이런 몰입 단계까지의 노력하는 과정, 그게 앞에서 얘기했던 노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런 몰입은 도대체 얼마나 필요할까? 그 아웃라이어라고 하는 말콤 그래드웰이 쓴 책에 1만 시간의 시간이 필요하다. 보통 우리가 1만 시간의 법칙이란 말로 통용되고 있는데 실제 이 1만 시간의 법칙이 영재교육 쪽에서 나오게 되었는데 이 계기는 이제 캐나다 맥길 대학의 모 교수가 베를린 음악당의 천재 소녀들, 뭐 바이올린 연주자를 만나러 갑니다. 근데 그거 가봤더니 그 학원 자체가 들어올 때부터 굉장히 높은 수준을 요구했는데 같은 수준으로 들어온 애들이 어떤 학생은 최고 수준이 도달해 있고 어떤 학생은 크게 못 미쳐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뭘까를 봤더니 연습 시간의 차이였던 거죠. 그리고 그 인터뷰를 통해서 알아보니까 대략 10,000시간 정도의 연습을 했다. 근데 여기서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아무나 10,000시간 투자한다고 해서 그 분야의 전문가 되는 건 아니에요. 재능을 가진 사람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그 칙센트 미아의 책에서 얘기했듯이 재능, 그리고 노력, 그리고 교육 기회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보통 과학고나 영재학교 가서 영재 가능성을 높인다 그러는데 과학고와 영재학교는 역시 교육 기회와 교육 환경을 제공한 곳이에요. 재능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또는 재능이 없는데 억지로 해서 들어갔다. 노력한다고 되지 않는다는 거죠. 예를 들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축구의 최고의 전문가 손흥민 아닙니까? 그 손흥민 선수는 재능을 타고났어요. 아버지도 축구 선수였고
그리고 그 일대기를 보면 굉장히 연습을 많이 했잖아요. 그리고 그런 교육 기회와 환경을 제공하려고 아버지가 굉장히 노력했고 결과적으로 그 세계가 잘 맞춰질 때 영재로서의 가능성을 높이게 되는 거예요. 그럼 만 시간이라는 것은 도대체 얼마나 긴 시간인가? 와닿지 않습니다. 시간선을 보면 하루에 9시간 하면 3년, 하루에 6시간 하면 5년, 하루에 3시간 하면 10년이 걸려요. 이제 저는 이제 교사 연수할 때 이 얘기를 계속 하는데 보통 평균적으로 선생님들이 주말 뭐 공휴일 이거 다 빼고 하루에 3시간 정도 뭐 초등학교 선생님이든 고등학교 선생님이든 하루에 3시간 정도 강의한다고 봐요. 교수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야 1년 정도 하면 대략 뭐 한 하루에 3시간, 1년 365일 그러면 대략 한 1000시간 정도 나오잖아요. 그러면 1년에 1000시간이면 만시간 하려면 10년이 걸리잖아요. 즉 하루 3시간 내외로 하면 10년 정도 해야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즉 교사도 10년 정도 해야 가르치는 것에서 어떤 전문가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보는 거예요. 그걸 땡기는 방법은 하루에 투자하는 시간을 줄이는 것밖에 없어요. 하루에 6시간 하면 5년, 하루에 9시간 하면 3년인 거예요. 그만큼 학습 시간인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가 있어요. 따라서 과학고를 가든 영재학교를 가든 이런 어느 정도의 시간을 투자하지 않으면 전문가로서 가지 못합니다. 따지고 보면 10년이라는 시간요. 대학에 들어와서 학부 4년, 석사 2년, 박사 4년. 그럼 10년이 걸려요. 자, 의사가 되기 위해서 의대에 들어오면 6년을 다닙니다. 그 다음에 인턴 뭐 1년 내지 3년. 뭐 어쨌든 합쳐서 한 10년 지나야 전문의가 돼요. 결과적으로 어떤 분야든 10년 정도 종사해야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 거니까 영재들도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우리가 만나는 아이들은 영재라기보다는 영재 가능성이 높은 학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하튼 이와 같은 맥락 속에서 영재 교육은 여러 가지 교육 철학을 가지고 교육 과정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이게 시대 순서는 아닌데 어떻게 보면 시대 순서 좀 발달했다 볼 수도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제가 이렇게 5가지 묶은 걸 보면 첫 번째, 두 번째는 초등학교 중학생 정도. 여기 인지가정 개발하고 개인적 적합성 부분은 약간 초등학교와 중학생에 해당하는 부분이라 볼 수 있어요. 즉 아직 사고가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고력을 높이는 방향, 인지 발달. 그 다음에 학생의 어떤 분야에 대한 흥미를 높여서 계속 그 부분에 빠져들도록 만들기 위해서 개인의 어떤 적합성을 높이는 부분. 이런 철학을 가지고 교육 과정을 짠다는 것이고 사회재건주의는 뭐라고 해야 되나 이제 다문화 사회가 되다 보니까 그런 데서 공동체적인 생활 이거는 뭐 시대에 걸쳐서 다 적용될 수 있는 거죠. 또 초중고 상관없이. 그 다음에 학문적 합리주의라든가 전문직 신봉은 그쪽 분야에 종사할 사람들이니까 주로 고등학생에 해당한다 볼 수 있어요. 즉 학문적 합리주의, 즉 어떤 학문을 깊게 개념을 이해하고 심화학습하고 이런 부분들은 고등학생 이상에 적합하고 또 전문직 신봉이라는 것은 그 분야의 종사자, 즉 과학자라든가 교수라든가 이런 사람들과 함께 뭘 한다 이런 것들은 또 고등학생 정도 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따라서 영재 교육기관이 어떤 대상을 데리고 교육하냐에 따라서 이와 같은 영재 교육 철학을 주로 할 것인가 정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데 학문적 합리주의를 중심에 두고서 프로그램을 짠다.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영재 교육 철학이 수십 년 동안 학자들이 만들어 온 개념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진행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한 반 정도 지났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까지는 현재 영재 교육이 진행되어 왔던 물질 시대에서의 어떤 영재 교육의 방향이었다면은 이제부터는 이 원래 타이틀대로 AI 시대 영재 교육 방향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게 이제 패러다임 변화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저는 이제 이걸 디지털 문명 시대 또는 데이터 시대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일단 디지털이란 개념, 뭐 우리가 알다시피 디지털은 물질은 현실에서 볼 수 있고 디지털은 가상 공간, 뭐 비트로 이루어져 있는 물질은 아톰, 원자로 이루어져 있고 디지털은 비트로 이루어져 있다. 뭐 이렇게 하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1, 2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우리가 현실 세계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알게 됩니다. 그 사이에 과학 기술도 발달하고 인문학도 발달하면서 이 우주도 알게 되고 미생물도 알게 되고 또 여러 가지 하드웨어들 심지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의식, 영혼 이런 많은 것들을 알게 됩니다. 이게 이제 1, 2차 산업혁명에 의해서 만들어진 세상이라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디지털 문명이 도입되기 시작합니다. PC라든가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등장하면서 디지털 문명으로 접하게 되고 지금 현재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4차 산업혁명은 1, 2차 산업혁명의 현실 세계와 그 중간격 성격이었던 3차를 지나서 가상 세계에서 모든 산업이라든가 가치가 만들어지는 공간입니다. 여기서 가장 핵심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인공지능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디지털 시대, 즉 데이터가 근간입니다. 물질 시대는 물질이 근간이고 디지털 시대는 데이터가 근간이에요. 그러면 아까 자원으로부터 뭐가 출발합니까? 자원으로부터 물질 이렇게 출발했잖아요. 여기서 이제 데이터로부터 출발합니다. 데이터가 있고 그 데이터를 잘 정리하면 만들어지는 게 정보예요. 데이터와 정보는 같은 게 아니에요. 데이터는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한마디로 생짜배기 그런 로우 데이터 누구나 접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거를 어떤 관점을 가지고 어떤 주관적인 바탕에 어떤 기준에 의해서 다듬어진 것이 정보고 그런 정보들이 여러 개 쌓였을 때 지식이 되고 그런 지식이 여러 개 더욱더 풍부해지면 지혜가 되고 그걸 가지고 마케팅하는 것이 바로 오늘날의 디지털 문명 시대의 가치를 만들어내는 방법입니다. 물론 이 시대도 물질에서 만들어지는 가치는 그대로 있습니다. 있지만 이런 데이터를 이용해서 만들어지는 가치가 더 중요한 시대가 된 거예요. 따지고 보면 10년 전만 해도 전 세계 1등부터 10등까지 주가 총액, 그러니까 기업 가치 1위부터 한 10위까지 보면 그중에 한 5, 60%는 전부 다 석유 회사였어요. 근데 지금은 1등부터 10등까지 석유 회사는 없습니다. 전부 다 뭡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마이크로소프트, 뭐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전부 다 디지털 회사들이에요.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보를 만들고 그 정보를 팔아서 돈을 버는 회사들이에요. 이런 시대에서는 뭔가 법칙, 개념 다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더 추가적으로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누구나 데이터는 접근 가능합니다. 이렇게 접근 가능한 데이터를 어떠한 관점과 기준에서 가치 있는 정보를 만들어내느냐, 가치 있는 정보를 창출해내느냐가 중요해져요. 가치가 있어 사람들이 돈을 투자해서 사갈 테니까. 그렇다면 이런 데이터에서 이런 주장, 이런 정보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게 주장이죠. 이렇게 주장하는 거. 이게 교육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된 거예요. 즉 이전까지는 설명하거나 예측하는 거예요. 다음 보기 중 바르게 설명된 것을 고르는 게 중요했다면 지금은 다음 글을 읽고 너만의 주장으로 어떤 정보를 만들어내라. 이게 더 중요한 시대가 된 거예요. 물론 앞에서 얘기했던 설명과 예측이 하나도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것도 하지만 추가적으로 주장에 대한 교육도 더 해야 된다는 얘기고 그리고 이런 설명과 예측에 관한 부분은 이제 인간 대신에 할 수 있는 것들이 생겼어요. 그게 바로 뭡니까? 인공지능이에요. 설명하거나 예측 가능한 것들은 인공지능이 대부분 해냅니다. 지금 저도 지금 강의 중에 제가 뭐 오케이 구글 부르고 이렇게 하면 핸드폰이 답변할 거예요. 그러면서 뭐 찾을 수 있다 없다 얘기를 하게 될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해보세요. 오케이 구글 오늘 날씨 어때? 뭐 어디에서 어디까지 가는 대중교통편이 어때? 라고 하면 다 알려줍니다. 내가 찾아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설명과 예측에 대한 부분은 이제 AI에게 맡기고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어떻게 가치 있는 주장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학교 교육 혁신한다고 하면서 들어왔던 교수법들 보면요. 토론한다, 조사한다, 발표한다 이 모든 것들이 주장 교육의 일부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저도 이제 이런 쪽에 연구를 하다 보니까 현재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지식 정보 처리 역량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 제가 얘기했던 부분이 이제 어떻게 하면 이제 정보를 지식으로 만들어 가는 건데 여기에 관한 부분들이 지식 정보 처리 역량이라고 교육과정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가장 많이 들어가 있는 교과서 그러면 이제 기술 교과서 빼고 또는 컴퓨터 교과서 빼고 정보 교과서 빼고 과학 교과서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과학 교육 과정에도 이런 것들을 강조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과연 그런가 궁금해서 저희 대학원생하고 이 초등학교
과학 3학년부터 6학기 교과서를 분석을 해봤더니 교육과정상에서 제시되고 있는 것은 수집, 분석, 조직, 선택, 평가라고 이제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보니까 수집하고 분석하는 거는 되게 많이 있어요. 여기까지는 데이터를 모으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그거를 어떤 기존의 개념을 따라서 분석하는 과정이에요. 그 다음이 중요하거든요. 그 다음에 뭔가 의미를 부여하고 자신만의 주장을 해야 되는데 조직, 선택, 평가 이런 거는 별로 없더라. 그러니까 지식, 정보 처리 역량을 키운다고 교육과정에 제시했지만 실제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여전히 데이터에 치중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어떤 가치 있는 정보를 만들어내는 과정은 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것을 이제 살펴본 논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정보로 만들고 그 정보를 지식하고 지혜하는 과정, 이 과정을 기술적인 것과 연계시켜서 설명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좀 달라지는 이 그림에서 달라지는 것은 바로 요 지식이라는 부분이 이제 지능이라는 부분에 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혜라는 부분이 스마트화되어 있습니다. 왜냐? 지혜라는 부분이 바로 우리가 돈을 주고 사들이는 물건에 해당하는 부분이거든요. 자, 그래서 디지털 트랜스폼이라는 것이 있어요. 요 단계, 요 앞에 세 개, 여기까지는 가상 세계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현실 세계가 아니에요. 여기 스마트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 자, 이거는 우리가 현실에서 만나고 있는 서비스들이에요. 3D 프린터, AR, VR, 게임, 핀테크, 블록체인, 플랫폼, 이거 현실에 우리가 쓰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쓸 수 있는 기술을 우리가 스마트화 기술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스마트폰, 똑똑해서 스마트폰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얘는 가상세계 디지털에서 이루어진 기술을 현실화시켜서 우리가 돈을 지불하고 쓸 수 있게끔 만드는 기술이 집약되어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인 거예요. 결국은 가상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이 많은 일들, 데이터, 정보, 지능화, 요 기술들을 우리가 이미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발달하고 있어요. 이게 데이터 다 만들어지고 정보 다 만들어지고 이 순서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다 각계대로 다 올라다가 어느 순간에 다 완성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데이터 기술은 일단 공간하고 인간에 대한 정보를 모읍니다. 제일 중요하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 우리가 가치 부여하는데 여기서 나오니까. 공간에 대한 정보가 뭐냐? 바로 IoT입니다. 사물에다가 네트워크 기능을 넣어서 그것이 수집하는 정보들을 다 가져오게 되죠. 데이터를 가져오게 됩니다. LBS, Location Based Service, 위치 기반 서비스라고 그러죠. 우리가 뭐 터미널 근처 지나가면 뭐 패스트푸드점이 있으면 패스트푸드점에서 쿠폰이 날라옵니다. 내가 가입도 안 했는데 그 패스트푸드. 그거 바로 GPS를 읽어드려서 여러분들이 아마 그 통신사 가입할 때 뭐 동의 누르면서 나도 알게 모르게 다 동의하셨어요. 그래서 날라오는 거예요. 쿠폰 날라오고 하는 것들. 그게 LBS 기능이에요. 그때는 뭐냐? 내 GPS가 뺏긴 거예요. 정보가. 통신사로 넘어간 거죠. 내가 어디 있는지. 사실 그런 거 카드 결제만 남는 것이 아니라 그냥 LBS 서비스가 되는 것도 역시 찾으려면 다 찾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공간, 사람이 어디서 많이 모이고 어디 없는가를 살펴보는 이런 공간에 대한 정보를 얻게 되고 또 하나는 인간에 대한 정보도 얻게 된다는 거예요. IOP는 인터넷 오브 바이오메트리라 해서 제가 지금 스마트워치를 차고 있는데 시시각각씩 보면 요 밑에 불이 번쩍번쩍해요. 뭐 하고 있냐? 수시때때로 제 맥박을 재고 있어요. 제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물론 이것도 제가 동의 눌렀기 때문에 하고 있는 걸 거예요. 그 다음에 SNS,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벨스타그램이라든가 여러 가지 동영상 툴 이런 것들 전부 다 SNS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지는 것들은 다 인간이 생활 양식에 대한 정보를 가져가는 겁니다. 어디가 핫플레이스고 어디가 유명지고 사람들이 어디를 많이 가고 어떤 걸 좋아하고 이런 수많은 데이터들이 쌓이는 것이 인터넷상에 있는 클라우드고 이 클라우드에 쌓여져 있는 데이터를 빅데이터 기술이라는 것은 그것을 분석하는 기술, 그거를 모으는 기술, 그거를 또 해체하는 기술, 나누는 기술 이 모든 것들이 모여져 있는 것을 빅데이터 기술이라고 그래요. 이런 빅데이터 기술을 갖고 있으면 뭐 날씨 분석에 쓴다, 주가 예측에 쓴다 다양한 걸 쓸 수가 있겠죠. 이런 빅데이터의 최종적인 목적은 디지털 트윈입니다. 디지털 트윈은 나랑 똑같은 가상의 인물이 만들어진다. 나랑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과 똑같은 동일한 도시가 만들어진다. 이제 아파트 분양을 할 때 내부 시설을 좀 바꾸겠다. 그걸 실제로 바꿀 필요가 없어요. 디지털 트윈 속에 들어가서 디지털적으로 스케치하듯이 하면 물건이 바뀌고 뭘 할 수 있죠. 최근에 쇼핑몰도 보면 옷을 내가 입혀볼 수 있죠. 자기가 몸이 그렇죠? 스캔해서 딱 들어가면 그게 맞춰서 옷도 넣어보고 돌려보고 다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디지털 트윈 기술이에요. 그러면 이런 디지털 트윈 기술이 뭐 단순하게 옷 입혀본다, 가구 배치한다는 끝나지만 뭐 도시 전체의 교통망을 분석한다.
도시 전체의 건물의 어떤 위치, 전력망을 공급한다. 이거 인간이 일일이 프로그램화할 수가 없기 때문에 또는 제어가 힘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자동화되고 어떤 조건에 따라서 예측하고 어떤 조건에 따라서 설명하는 기능을 가진 맞춤식으로 어떤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기계, 그게 바로 인공지능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4차 산업혁명이 되면 가장 중요한 핵심은 두 개예요. 빅데이터를 모으는 과정, 그 다음에 인공지능, 그거를 제어하는 인공지능. 결국 그래서 우리가 빅데이터, 인공지능, AI, 빅데이터 하나 더 붙인다면 공간정보는 IoT, IoT, 빅데이터, 인공지능, 이게 4차 산업혁명 기술의 가장 중요한 거고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돈을 투자하고 발전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 해서 뭐 하겠느냐? 결과적으로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디지털의 가상 공간의 결과물이 스마트화되면서 인간의 삶에 도움이 되는 핀테크, 플랫폼, 3D 프린터, AR, VR 이런 것들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따라서 현재 우리의 교육은 이와 같은 사회 변화 속에서 봤을 때 예전에서 했던 설명과 예측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뭘 더 해야 되느냐? 바로 데이터를 정보화해 가는, 즉 빅데이터를 어떤 분석과 정리를 해주게 해주는 바로 주장교육이 중요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빅데이터의 대표적인 예시는 겟마인드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팩트플리스라고 이거 만드신 분이 쓴 책이고 이제 만드신 분은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이분이 이제 제시한 것들은 대부분 이제 전 세계 여러 나라들의 뭐라고 해야 되나 우리가 사회과 부도에 나오는 그 수많은 정보들을 여기에 담아놨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이게 뭐 1인당 국민소득 뭐 그 다음에 생명에 관한 거 이게 지금 정보들이 워낙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뭐 에너지에 관련된 거, 교육에 관련된 거 온갖 정보들이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서 한번 보시면 수많은 정보들이 있고 그 애들을 가지고 할 수 있다 볼 수 있어요. 좀 전에 보셨는지 모르지만 지금 보시면 이게 재밌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세상이 발달해지니까 점점 수명도 늘고 재산도 늡니다. 근데 갑자기 툭 떨어지죠. 그게 언젠가 한번 볼까요? 14년, 15년 볼게요. 18년이 떨어지죠. 그 사람들이 18년이 훅 떨어지거든요. 한 나라가 망가진 것이 아니라 물론 2차 세계대전도 아니고 1차 세계대전도 아니에요. 그때 이거 잘 이해를 못했는데 지금은 다 알아요. 저게 스페인 독감이 돌아왔던 시기예요. 그 스페인 독감 때 훅 떨어진 거죠. 누군가가 만약에 2020년, 2021년 뒤에 보면 이게 싹 한 내려갔다 올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이제 코로나 시대니까 그렇게 된 거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이건 뭐 일기예보, 어스 룰스쿨 이것도 지금 현재 실시간 현재 데이터예요. 현재 우리나라의 지금 지표면에 부르는 바람 이렇게 역시 겨울이네요. 위쪽에서 바람이 내려오네요. 예를 들면 지금 이거를 뭐 온도를 볼까요? 온도를 보면 차갑네요. 그럼 날씨 춥죠? 차갑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미세먼지 쪽을 가볼까요? 미세먼지 가보면 미세먼지는 좀 없네요. 여기 중국 쪽은 좀 있고요. 여기 보면 PM2.5가 초미세먼지죠. 예. 결국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시간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가치 있는 정보를 이 툴을 만드신 분들은 보여주는 거죠. 사실 조금 전에 봤던 이 겟마인드는 수많은 가치를 볼 수 있어요. 그것에 관한 책이 바로 팩트플리스라는 책이고 이 책에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이 세상에 관한 정보들을 굉장히 이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하느냐에 따라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책을 가지고 요 내용 가지고 영재교육 프로그램 충분히 만들 수 있어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수학생들 관심 가지시고 한번 해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AI는 AI를 우리가 쉽게 접하기는 힘들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 AI 허브라는 게 있어요. 물론 이제 가기정통부에서 지금 여기 나와 있지만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등필에서 여러 기관들을 통해서 AI 관계된 것들을 많이 제공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서비스 사례도 있고 경진대회도 있고 사용 방법도 나와 있는데 사실 전문가가 아니면 좀 사용하기 힘들지만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여기 또 유용하게 또 AI가 무엇인지 대한 정보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 번씩은 들어가셔서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끝으로 이와 같은 시대에서 그러면 우리 인간은 무엇을 할 것이냐? 인공지능이 모든 걸 다 해결해 주나? 그건 아니죠. 인간이 고유의 능력이 있어요. 그 능력들을 알아보기 위해서 인공지능에 대항해서 인간지능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우리 다들 알다시피 후두엽은 시각을 담당하고 척두엽은 감정, 언어, 청각, 즉 기억을 담당한다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가운데 두정엽은 운동, 감각, 공감, 즉 운동 능력을 담당하고 앞머리 이 부분은 전두엽은 의사결정을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의사결정 이 부분이 중요하죠. 근데 이 뇌가 10대부터 자라는데 물론 3세부터 계속 성장하겠죠. 뒤에서부터 자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세 아동은 시각밖에 없어요. 시각적인 판단밖에 못하고 의사결정 못합니다. 이렇게 해서 전두엽까지 발달하는데 문제는 이 전두엽이 활성화가 25세 전후로 거의 완성이 되고요. 물론 70몇 세까지 간다지만 거의 90% 이상이 95% 이상이 25세 전에 끝나기 때문에 25세 넘어서부터는 이 전두엽이 활성화가 안 돼요. 잘. 10대 때, 즉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는 한 85%가 성장한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학교 시절, 고등학교 시절에 얼마나 전두엽을 활성화시켰냐가 그 사람의 이후의 인생에서 어떤 의사결정 판단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근데 재미나는 거는 우리나라 입시 제도가 이런 전두엽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설명과 예측을 한다는 것은 새로운 사실에 대해서 의사결정하거나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기존 것을 이걸 본 적이 있다. 이 문제 풀어본 적이 있다. 이건 기억이 난다. 이건 이렇게 푸는 거야? 라고 푸는 거예요. 즉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수능 제도라는 것은 인간의 내적으로 보면 요 활동을 되게 많이 한다는 거예요. 새로운 문제를 접하게 되면 다 쓰게 됩니다. 이 문제를 본다. 풀어본 적이 없네. 어떻게 풀지를 고민해서 문제를 풀죠. 그 첫 번째 만나는 문제는 이렇게 뇌 전체를 쓰지만 한번 익숙한 문제는 굳이 전두엽을 쓰지 않고 요 뒤에 후두엽, 척두엽, 두정엽 뇌에서만 계속 뇌 신호를 돌리니까 전두엽이 발달하지 못해요. 따라서 수능 공부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전두엽이 발달하지 못해요. 반면에 비교과 활동이나 동아리 활동이나 여러 가지 닥치는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협상하고 이럴 과정에 전두엽이 발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고 대학에서 좋아하는 것들이 왜 그런 전형들을 좋아하느냐? 전두엽이 활성화된 애들이 대학 왔을 때, 취직할 때도 유리하기 때문인 거죠. 수능 공부 열심히 하는 거는 대학 와서는 크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물론 똑똑한 학생은 전부 다 잘할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이 부분이 차지하는 동등한 수준의 아이들이라면 그 그룹 내에서는 전두엽이 활성화된 애들 더 선호하니까 어떤 최저 기준 이상이 되면 전두엽 활성화 잘한 비교과 활동을 열심히 하는 애들을 뽑고 싶어하는 것이 당연한 결과예요. 그래서 이런 10대의 뇌는 아직 뇌가 굳어지지 않기 때문에 가소성이 있습니다. 한번 반복해서 경험을 하게 되면 오래 가기 때문에 장기 증강이고 한번 기억한 거를 다시 경험하자면 잘라져서 버립니다. 그게 가지치기예요. 보시면 알겠지만 뇌는 4세 때 연결이 정말 많아집니다. 신경회로가. 보통 신경회로가 사람 얼굴 하나 봤을 때 회로가 하나가 만들어진다면 기본적으로 100조개가 들어간대요. 근데 이 100조개가 7살까지 되면 다 찬대요. 그 다음부터는 잘라내야 되거든요. 불필요한 거. 더 이상 필요 없는 거. 이런 가지치기가 많이 일어나니까 이런 신경 가소성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내가 자동적으로 알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내가 쉴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암기 과목 공부하고 난 다음에 잠을 자야 된다는 이유가 이렇게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불필요한 거 잘라내고 필요한 거 연결하고 그래서 충분한 잠을 자야 암기 과목에도 효과가 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 외에 이제 중학교 IQ는 뭐 자라면서 바뀔 수가 있다. 그리고 10대는 한꺼번에 2가지 이상의 일을 잘 못한대요. 한 번에 한 가지씩밖에 못한다. 그래서 뭐 국어 공부했다가 1시간 뒤에 영어 공부했다 또 1시간 뒤에 수학 공부했다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그날은 영어 공부만. 다음 날은 잠을 충분히 자고 난 뒤에 다음 날은 수학 공부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고 또 스스로 행동 제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제어를 잘 못하기 때문에 성장이 다 안 됐기 때문에 누군가가 어른이 한계를 설정하고 제어를 해줘야 이런 뇌 활동 가소성을 충분히 원활히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긍정정보 처리한다는 것은 본인에게 긍정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러니까 게임을 해서 즐거웠는데 그 즐거운 것이 긍정적으로 남게 되면 공부에서는 즐거움을 얻기 힘드니까 결국은 그 긍정적인 걸 계속 하려고 하기 때문에 공부 안 하고 게임만 한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자기 제어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고요.
이와 같은 그 뇌가 너무 이성적이잖아요. 그래서 신체적 표지 가설이라고 디마지오라는 부분이 인간이 어떤 의사결정할 때 이성적으로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제 이 손에 옆에 붙어 있는 변형계가 인간의 감정이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이 감정 부분의 컨트롤도 중요하다라는 이론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두 가지를 내세운 이유는 절대적인 이론은 없고 현재까지 과학자들이 신경과학적으로 발견한 이론들이 이런 뇌의 전두엽 발달에 관한 부분하고 또 변형계의 발달에 관한 부분이 있다. 이 정도만 아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뇌의 구조를 이해하고 나면 이제 우리가 주장 교육이란 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학생들이 처음부터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먼저 알려줘야 돼요. 주장을 해주고 그리고 왜 그런지 설명해주고 예를 들어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까지 안내해줘야 돼요. 우리가 수업 중에 강의할 때도 어떤 법칙을 가르치죠. 그 법칙이 왜 나온지 설명하죠. 예를 보여주죠. 그 다음에 뭘 해줘야 되냐? 그 법칙이 어디에 어떻게 쓰라고 안내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앞글자를 따면 opinion, reason, example, offer 앞에만 따면 오레오예요. 그래서 오레오 법칙이라고 해서 글을 쓰거나 말을 하거나 강의하거나 남한테 안내할 때는 모두 다 이런 오레오 법칙에 따라서 하는 것이 오늘날의 이 글 쓰고 말하기의 비법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사람들한테 의사전달이 명확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 인간이 갈수록 이런 전두엽이 발달되는 경우가 좀 덜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고 접근하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1차 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차 시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